이 평온한 사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효원사에는 하동경찰서 소속 특수수사대가 도착했다. 그들은 산아래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가출 청소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실종자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이 절 근처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았다. 형사 한준상 경위는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찰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있던 경찰견 제비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 제비는 평소 온순하고 명령에 잘 따르는 개였다. 그러나 효원사에 들어서자마자 경내 중앙에 세워진 높이 3미터가 넘는 자비관음보살 불상 앞에서 갑자기 짖기 시작하더니 몸을 던져 불상 쪽으로 돌진했다. 제비야, 멈춰. 한 형사가 소리쳤지만 제비는 멈추지 않았다. 불상 하단을 향해 앞발로 긁어대며 땅을 파듯 몸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저 개의 이상 행동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축축한 흙과는 다른 썩은 고기 냄새였다. 이거 혹시 뭐가 있는 건가요? 경위 한준상은 곧바로 형사들을 불러 불상 하단을 조사하게 했다. 불상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가 비어있는 나무 구조의 회칠과 황금색 도료를 입힌 형식이었다. 조심스럽게 하단을 해체하자 내부에서 발굴용 천막과 비닐에 감싸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현장을 정리하고 내부를 꺼낸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유골이었다. 천에 쌓인 유골은 거의 다 부패했지만 일부는 아직 조직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그 옆에 놓여있던 조그마한 머리핀 하나가 형사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주색 국화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여기서 사람 뼈가 나왔다고요? 며칠 후 효원사주지 스님인 선목 스님은 경찰 조사에 임하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절에서만 30년 넘게 수행하며 수많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아왔다. 스님, 이 불상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그해 음력 정월 보름에 대불 조성 회양식을 했지요. 당시 불사 모금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불상을 제작하거나 내부를 봉안할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불상 내부에 경전과 탑본, 향을 넣고 밀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한준상은 선목 스님의 반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오른손 엄지가 떨렸다. 20년 넘게 범죄 수사 현장을 다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다음 날 유골에 대한 1차 검시 결과가 도착했다. 희생자는 여성,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두개골 뒤쪽에 강한 외상이 있었고 사망한 지는 20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골 옆에서 발견된 머리핀이었다. 형사팀은 과거 실종자 기록을 조사하며 2001년 봄에 이 지역에서 실종된 한 여성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임혜원, 림혜원.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사찰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효원사였다. 사진 속 그녀는 자주색 국화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골 발견이 아닙니다. 한준상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20년 전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불상 안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 불상의 내부보다 어둡고 깊은 그들이 숨겨온 죄를. 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효원사에서 발견된 유골의 정밀 분석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부검의 이지원 박사는 한준상 경위에게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22세에서 25세 사이로 추정되고요. 사망 시점은 최소 20년 전입니다. 사인은 두개골의 함몰,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한준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감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불상 안에 있었던 시간은? 불상이 2001년에 제작됐다면 그 즈음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은 천으로 쌓여 있었고 의도적으로 방부 처리가 된 흔적은 없습니다. 급히 숨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국화 머리핀과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형사팀은 과거 실종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그들은 한 장의 낡은 경찰 보고서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냈다. 2001년 4월 하동군에서 별표 임혜원, 림혜원, 별표이라는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23세였던 그녀는 집을 나와 몇 개월 동안 전국의 절을 전전하던 중 마지막으로 효원사에 입산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냈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가출로 판단되어 사건은 종결됐다. 효원사 측은 며칠 머물다 떠났다고 말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한준상은 동료 형사들과 브리핑을 하며 말했다. 효원사 내부에서 범죄가 벌어졌고 사찰 측은 이를 은폐하거나 최소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불상이 원래부터 이상했다. 밤마다 개들이 그 앞에서 짖었다고 이야기했다. 한준상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효원사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추적했다. 당시 주지 선목스님은 여전히 현직이었고 고령의 보살 별표 윤혜진, 70세, 별표 여전히 절에서 수행 중이었다. 윤 보살님, 2001년에 이 절의 회원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윤혜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원. 그 아이 기억나지요.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 예불 끝나고 혼자 대웅전 옆들에서 오래 앉아 있곤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셨습니까? 선목스님이 서울의 다른 절로 보냈다고 했어요. 더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고. 그 이후로 그녀와 연락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집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한준상은 윤혜진의 말 속에 불편한 공백이 있다는 걸 감지했다. 그녀는 뭔가 더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혹시 혜원 씨가 절에 있을 때 이상한 낌새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 같은 것 말입니다. 윤혜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루는 새벽 예불 전에 저 혼자 부엌으로 가는데 혜원이 뒤뜰에 혼자 앉아 있더군요. 울고 있었어요. 다가가려 하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죠.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윤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한준상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효원사에 등록된 수행자 및 공양자 리스트를 열람했다. 명단에는 약 40여 명의 이름이 있었고 그중 여성은 11명. 대부분은 다른 절로 옮겼거나 세속으로 돌아갔지만 3명은 기록상 떠난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했다. 그는 3명의 이름에 빨간 표시를 했다. 외 최윤진, 2000년 등록, 실종. 박수빈, 2003년 등록, 미기가. 고은서, 2002년 등록, 연락 두절. 3명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 모두 6개월 미만 절에 머물렀고 모두 기록상으로는 다른 사찰로 이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절들에 도착한 흔적은 없었다. 이건 패턴입니다. 한준상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반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효원사 내부 인물이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본격적으로 스님들과의 일면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불러들인 이는 수좌 석환 스님이었다. 석환은 선목 스님 바로 아래에서 20년 넘게 함께 수행해온 인물이었다. 말이 없고 늘 그림자처럼 선목을 따랐던 존재. 석환 스님, 혜원이라는 여성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 들은 적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그녀가 실종됐고 유골이 불상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환 스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님,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석화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동자가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환 스님의 눈동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었지만 땀이 이마에 맺히고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다. 형사 한준상은 그의 앞에 놓인 유골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 천에 쌓여 형체가 일그러진 뼈들 사이로 국화 모양 머리핀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석화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깐 이곳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혜원, 맞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늦게까지 남아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 나가보려 했지만 무서웠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주지 스님, 선목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혜원을 부축하고 있었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준상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화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다음 날 혜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께 묻자 더 깊은 수행을 위해 다른 절로 보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이유가 없었고 떠났다면 나에게 인사라도 했을 겁니다. 석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준상은 그가 단순한 목격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석환 스님, 혹시 그날 이후 시신을 처리하는 데 연루되었습니까? 석환은 눈을 감았다. 손을 모으고 작게 기도문을 읊조렸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방조했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침묵했습니다. 한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진술은 부족하지만 침묵이라는 공범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형사팀은 효원사 내부를 다시 조사했다. 이번엔 과거 수행자들이 거주하던 숙소, 특히 혜원이 머물렀던 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대부분은 개조되어 새로운 용도로 바뀌었지만 한 방만은 비워진 채 닫혀 있었다. 여기는 왜 아무도 쓰지 않습니까? 한준상이 묻자 한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 한 수행자가 갑자기 떠나고 난 뒤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좋지 않다고들 해서요.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은 없었다. 창틀 아래 나무 바닥을 살피던 형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였다. 자물쇠는 녹슬었고 상자 틈에는 낡은 종이 조각들이 끼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모두 혜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일기 형식의 편지들이었다. 수신인은 없었지만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즘 자꾸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수행 중에도 그 목소리가 들려와요. 처음에는 선목 스님이 따뜻한 분이라 생각했지만 가끔 그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오늘 밤 다시 불려갔어요. 업장을 씻는다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상한 의식을 강요당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만 더러워진다고. 난 정말 죄인인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아무도 이걸 멈추지 않죠? 한준상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릿했다. 그는 범죄 현장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았고 의식이라는 명분 아래 학대를 당했다는 기록입니다. 한준상은 이 편지를 증거물로 봉인한 뒤 다음 목표를 설정했다. 선목 스님. 그는 절대 주지 스님을 그냥 지나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신중했다. 증거를 더 확보하기 전까지 그와의 정면 대면은 위험했다. 선목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이었다. 한편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한준상에게 다가와 말했다. 경위님, 오늘 사찰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보살 한 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젊은 여자가 하나 사라졌다고요. 스님들 모두 도망갔다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그럴 성격이 아니었다고요. 이름이 뭡니까? 박수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준상이 체크해두었던 추적 불가 실종자 명단 중 하나였다. 좋습니다. 이제 명확해졌군요. 회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준상은 노트에 써놓은 새 이름을 다시 보았다. 임혜원, 박수빈, 고은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 말할 차례다. 며칠이 흘렀다. 형사팀은 절 내외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그 이상 눈에 띄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가 누락되었다는 직감이 한준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유골, 일기, 침묵하는 스님들.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지만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었다. 그날 아침, 한준상은 다시 효원사를 찾았다. 함께 동행한 경찰견 제비는 조용히 그의 곁을 따랐다. 이른 아침에 절은 고요했고 스님들은 아침 공양 후 수행에 들어간 상태였다. 한준상은 일부러 제비를 풀어놓았다. 가자, 제비야. 내가 다시 한번 길을 찾아줘야겠다. 제비는 한동안 조용히 절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뒤편 암자 근처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일반 방문객들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이었으며 오래되어 벽돌이 일부 무너져 내린 창고처럼 보였다. 여기인가? 제비는 암자 옆에 작은 창고 앞에서 멈췄다.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꼬리를 올리고 짖기 시작했다. 짖음은 짧고 굵었고 뭔가 특정한 냄새를 확실히 인식했음을 알렸다. 제비, 조용히. 한준상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곰팡이와 습기 섞인 냄새가 확 퍼져나왔다. 내부는 어둡고 좁았지만 벽면에 벽장이 하나 있었다. 이상한 점은 바닥의 먼지 위에 최근에 누군가가 드나든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쓰고 있어. 그는 천천히 벽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오래된 청과 경전, 그리고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행복, 여성용 네일류, 그리고 머리끈, 핀, 손거울이 있었다. 대부분은 여성용이었고 아주 사적인 물건들이었다. 이건 분명 사라진 여성들의 유품이야. 더 안쪽을 살피던 중 한준상은 바닥에 판자 하나가 다른 곳보다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이건 숨겨진 공간이야. 일반 창고가 아니었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작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차갑고 폐쇄적이었다. 바닥에는 야른 담요와 작은 불단이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전통적인 불교의 벽화와는 다른 일종의 의식용 기호 같았다. 이건 단순한 기도실이 아니야. 누군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했어. 구석에서 발견된 상자 하나에는 녹음기와 함께 여러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테이프는 하나같이 이름이 없는 검정 스티커로 덮여 있었지만 그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수빈, 2003.4. 박수빈. 사라졌던 그 해. 한준상은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본청으로 송치했다. 음성 분석팀의 의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녹음기 속에는 명확한 여성의 울음소리, 반복되는 남성의 독경,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그만해주세요, 가지 마세요 같은 비명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학대와 폭력의 기록이었다. 불교의 형식을 가장한 끔찍한 권력 남용의 흔적. 그날 밤 한준상은 다시 효원사로 향했다. 그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목스님, 다시 한번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절내 응접실에 앉은 선목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불안이 감돌았다. 스님,
우리는 불상 속에서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빈, 고은서, 또 다른 세 여성도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의 흔적이 절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목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저 그들이 괴로움을 안고 왔기에 구제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녹음 테이프에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구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대이자 범죄입니다. 선목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무릎에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들은 상처 많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나는 그들을 불법으로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순간 더 이상 수행이 아닙니다. 선목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죄를 안고 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자백이었고 동시에 변명이었다. 그러나 한준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이 안고 갈 죄가 아닙니다. 법이 심판할 몫입니다. 효원사 내부에서 발견된 숨겨진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여성들의 유품과 음성 기록은 경찰 내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준상 경위는 서울 본청에서 내려온 특별수사팀과 함께 본격적인 확장 수사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정확한 피해자 명단이었다. 유골이 발견된 임혜원, 테이프에서 이름이 드러난 박수빈 외에 실종된 또 다른 여성들의 존재도 확인돼야 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효원사에 장기 체류했던 모든 여성의 목록을 확보하고 하나하나 교차 대조에 나섰다. 효원사 측은 수행자 명단을 제공했지만 수사팀은 문서에 의도적인 누락과 수정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여성 수행자 수가 눈에 띄게 적었고 일부 기록은 다른 절로 이동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종결돼 있었다. 여기 이은서라는 사람, 고은서. 이 사람은 실제 다른 절로 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도심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심사 확인 결과 그런 이름을 가진 수행자는 등록된 적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럼 거짓 보고였군요. 수사팀은 다시 효원사 내부에서 당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을 찾았다. 그중 가장 오래된 이력이 있는 인물은 보살 별표 남경이 63세 별표였다. 그녀는 선목 스님의 지시에 따라 명단 정리를 했고 수행자들의 일상까지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남보살님, 고은서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아주 조용하고 말 없는 아이였어요. 한두 달쯤 있다가 떠났다고 들었죠. 직접 떠나는 걸 보셨습니까? 남경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떠난 후에 스님께 들었습니다. 짐도 없고 너무 조용히 떠났다고만. 하지만 은서 씨는 실제로 다른 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남경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다. 혹시 은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보살님,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내리깔았다. 가끔 밤마다 여자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속삭임도 들리고요. 저도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니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걸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절은 선목 스님이 전부였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한준상은 종교 권위 아래에서 작동하는 침묵의 구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물론 주변인들까지도 신성함이라는 말 아래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이 결국 여러 생명을 앗아갔다. 곧이어 경찰은 추가로 또 하나의 리스트를 확보했다. 과거 효원사에 공양 및 행자로 등록한 여성들 명단 총 23명. 그중 5명이 현재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였다. 그리고 모두 같은 시기에
선목 스님이 직접 수행을 맡았던 인물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준상은 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건은 최소 5명의 여성이 희생된 연쇄 범죄입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선목 스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도왔고 누군가는 방조했습니다. 수사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언론은 결국 이를 포착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불상 속 유골, 사찰 내 여성 실종, 주지 스님의 음성 기록 등의 자극적인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는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렸다. 선목 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불상 안에서 유골이 나왔다고요. 이걸로 어떻게 사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죠? 다수가 아니잖아요. 찬반 여론은 갈라졌고 특히 노년층 불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선목 스님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한준상과 수사팀에게 불심을 모독한다. 별표 고의로 종교를 파괴하려 한다. 별표는 비난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이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제보가 한 통 접수되었다. 저 몇 년 전에 효원사에 잠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장세라입니다. 그때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어요. 한준상은 그녀를 즉시 불러 진술을 받았다. 세라 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좋은 곳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스님이 절로 불렀어요. 수행을 도와준다면서 어두운 방에서 향을 피우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을 대려 했어요. 그 다음은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죠. 너무 무서워서 다음 날 몰래 도망쳤어요.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살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의도된 성적 접근과 정신적 통제 시도가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준상은 다시 한번 명확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종교 권위 아래에서 벌어진 조직적 범죄이며 성적 지배와 폭력이 함께 작동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폭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효원사 뒷마당에서 천천히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가라앉았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수사팀의 출입은 여전히 이어졌고 사찰을 찾던 신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좌 석환 스님은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았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은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겠다는 결심이 느껴졌다. 형사 한준상은 곧장 조서를 열고 녹취를 시작했다. 석환 스님, 당신은 고해성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석환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선목 스님을 따르며 30년 가까이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진정한 스승이었고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말부터였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처음엔 정화수행이라며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상처받은 여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제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 의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의식에 성적인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는 업장을 씻는다며 몸에 손을 대고 기운을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믿으려 했지만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당신은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까?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 적 있습니다. 그가 새벽에 여성 수행자들을 방으로 부르고 그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다 들었습니다.
몇 번은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묵했군요. 나는 무서웠습니다. 그에게 반기를 들면 나도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절의 중심이었고 나는 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석환의 진술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말은 선목 스님의 비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특히 피해자들과의 실제 관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의문이 있었다. 왜 아무도 시신을 숨기거나 정리한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순간 수사팀의 조사에서 하나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배경화. 그녀는 과거 효원사에서 공양주로 일했던 인물로 스님들보다 절 내부 구조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수사 초반에는 단순 참고인으로만 분류되었고 이미 몇 년 전 절을 떠났다고 전해졌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사찰 인근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한준상은 곧바로 그녀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작은 한옥집, 오래된 담장과 휘어진 대문, 그리고 낡은 담요가 널린 마당.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배경화 씨 맞으십니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마른 몸집의 눈 밑이 캥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불면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다. 절 일은 다 끝났는데 왜 이제야 찾아오셨나요? 그녀의 말은 예상을 벗어났다. 배 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목 스님의 행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요. 나는 처음엔 믿으려 했어요. 그가 말하던 업장 소멸, 정화 의식.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은 그 행위에 협조했습니까? 배경화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시만 따랐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챙겼습니다. 시신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냄새는 기억납니다. 그 방, 그 지하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를 믿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한준상은 그녀의 말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면의 죄책감이 녹아든 자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배 씨,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배경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따라오세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수사팀을 데리고 효원사 뒷산으로 향했다. 작은 바위굴처럼 보이는 곳 앞에 멈췄다. 무너진 돌담 뒤에는 오래된 나무문이 있었고 그 문은 쇠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다. 문 안에는 좁고 어두운 방 하나가 있었다. 바닥은 딱딱한 진흙,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장롱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장롱을 열자 여성들의 옷과 신발, 수첩, 편지 봉투,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배경화는 울고 있었다. 그들을 묻어둔 건 불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안, 배경화의 손에 위에 열린 장롱은 마치 시간의 관처럼 느껴졌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안에는 오래전 사라진 여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들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침묵과 은폐로 인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준상은 장롱 속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낡은 수첩, 손글씨가 적힌 봉투, 해진 손거울, 그리고 갈라진 가죽 표지의 작은 사진첩. 모든 것이 개인의 일상적인 소지품이었지만 그것들은 지금 범죄의 증거로 다시 태어났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란 봉투였다. 봉투 앞면에는 흐릿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박수빈. 한준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접힌 편지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묻어나는 글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서 왔고, 수행하며 나를 돌아보고자 했어요. 하지만 선목 스님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점차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정화의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나를 도와주려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더러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곳에서 사라진다면 제발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배경화는 흐느끼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수사팀은 그 순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죽은 자는 입이 없지만 이 편지는 그들이 남긴 최후의 증언이었다. 이건 명백한 유서입니다. 한준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인하며 말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이자 고소장이죠. 사진첩 속에는 여러 여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진은 절 마당에서, 어떤 사진은 수행복을 입고 명상하는 장면이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유골이나 이름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이었고 일부는 아직 신원이 불분명했다. 수사팀은 즉시 사진을 스캔해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인물 중 2명이 공식 실종자로 등록된 적이 없는 여성들이었다. 가족이 없는 고아 출신이거나 가정폭력으로 탈출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실종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그만큼 찾는 이도 없었다. 이건 더 깊은 범죄입니다. 한 형사가 말했다. 선목은 고의로 찾는 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던 세상에 버려진 이들은 그의 죄를 덮기 가장 쉬운 존재였어요. 이 시점에서 수사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섰다. 이는 시스템적인 지배와 반복적 폭력, 그리고 사회가 외면한 개인들이 겪은 구조적 비극이었다. 언론은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보도했고 그 내용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뉴스에서는 불상 속 유골에서 시작된 수사가 종교를 가장한 성적 지배와 살인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수는 공식적으로 5명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성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론은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며 사찰과 승단 전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정비를 요구했다. 더 이상 믿음이 모든 걸 덮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선목 스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언론과 경찰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몇몇의 일탈로 전체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선목 스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한 분입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조용히 목소리를 낸 이들은 바로 과거의 피해자들이었다. 세라, 이미 진술한 바 있던 장세라는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나는 살아서 나왔지만 수빈 언니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안정을 원했을 뿐이었고 그걸 악용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절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침묵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봤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종교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감시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한준상은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이유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우리는 이제야 진실에 다다랐지만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중얼이며 다시 수첩을 펼쳤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 2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직 선목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실은 없었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고 지리산 자락을 따라 내려오는 안개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효원사의 절마당은 조용했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유품과 유서, 사진과 편지, 모든 것은 선목 스님의 범행을 향해 점점 좁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진술은 아직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수사팀의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선목 스님이 과거에 가장 신뢰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 안에서는 그녀가 조용히 살림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그녀를 통해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경민입니다. 한준상은 즉시 그 이름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을 추적했다. 오경민. 효원사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거주했던 여성. 당시 사찰 내 살림과 공양, 행자지도 등을 도맡았고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공식적으로는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수도원 측은 그런 인물의 등록 기록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조작된 보고야. 한준상은 말없이 이를 갈았다. 그는 오경민이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정보분석팀은 오래된 주민등록 정보를 역추적해 그녀가 최근 지리산 남쪽 자락의 외딴 민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그날 오후 한준상과 형사 2명은 조용히 민가를 찾아갔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허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중년 여성이 그들을 바라봤다. 오경민 씨 맞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두려움도 반항도 없었다. 대신 지쳐버린 자의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선목 스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은 그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죠.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처럼 버려졌던 사람에게 그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한 짓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경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 형사들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묵주 하나와 소형 녹음기, 그리고 태운 듯한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그가 마지막으로 치유의식을 한다며 데려간 여인의 유품입니다. 나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대던 그녀의 입을 막고 불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엔 그대로 태워버렸죠. 태웠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는 정화를 의미한다고. 죄와 고통, 기억까지 모두 태워야 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숲입니다. 절 뒤쪽, 등산로에서 벗어난 작은 공터에 화덕처럼 생긴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 안에. 한준상은 즉시 팀을 소집해 현장으로 향했다. 오경민의 안내에 따라 울창한 나무 사이로 이어진 작은 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은 끝에 그곳에 도착했다. 잿더미로 가득한 돌더미 안, 그들은 소각된 뼈 조각들과 금속 장신구 일부를 발견했다. 현장 감식반은 현장에서 인체 유해를 확인했고 일부 태워지지 않은 조직에서 DNA 채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으로 피해자는 최소 6명으로 늘어났다. 한준상은 다시 오경민에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수빈의 편지를 봤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그 글씨체, 그 내용. 저는 기억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떨면서 썼는지. 내가 지켜봤거든요. 그녀가 죽기 전날 밤,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라도 진실을 전해줘야 한다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이젠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수사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오경민의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그리고 피해자 유서와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닿고 있었다. 그날 밤, 한준상은 다시 효원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지실 앞에서 선목 스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오경민 씨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목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나는 세상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버림받은 이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배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을 빌린 살인입니다. 선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불단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듯 묵묵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한준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였다. 이제는 신 앞이 아니라 법 앞에서 무릎 꿇을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5년 2월 16일 오전 10시. 재판정에 들어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과 불신, 분노와 침묵으로 뒤덮여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선목 스님, 본명 조성원. 그는 여전히 수행복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위엄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법정은 그의 오랜 침묵 끝에 이제야 시작된 공식 심판의 장이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피고인 조성원. 본인은 효원사에서 최소 6명의 여성 수행자에게 성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그중 일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선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판정 안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재판정이 술렁였다.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유가족들, 과거 효원사 신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과 언론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박수빈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입술로 딸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었다. 검찰 측은 첫 증인으로 석환 스님을 불렀다. 그는 선서 후 단호하게 진술을 시작했다. 나는 선목 스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를 신처럼 여겼고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위장했고 통제를 수행으로 포장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의 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어 배경화와 오경민의 진술 녹취록, 피해자들의 유서, 사진, 편지, 녹음 파일, 유골 감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모든 자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목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한준상 경위도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처음 걔가 불상으로 돌진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나의 이상한 움직임에서 진실을 찾아냈고 그 안에는 다수의 피해자와 그들이 남긴 침묵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에 의한 반복된 폭력이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의 구조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방어를 시도했다. 선목 스님이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부 편향된 증언과 언론의 왜곡으로 조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일종의 영적 치료였으며 일부의 오해가 누적되어 발생한 비극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정은 더 이상 그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증인들, 특히 장세라의 출석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가기 전 수빈 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녀는 결국 그곳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은 적이 없습니다.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 말미, 선목 스님은 마지막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는 일어나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악의를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처받은 이들이었고 나는 그 상처를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외쳤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딸을. 재판장은 즉시 방청석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을 잃은 시간에 대한 분노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생에 대한 절규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벌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충격과 물음을 던졌다. 왜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왜 침묵이 가능했는가? 왜 신앙이 죄를 가려주는 도구가 되었는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은 한준상에게 물었다. 경위님, 수사가 끝난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았지만 정의는 여전히 싸움 중입니다. 나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록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수빈의 어머니는 딸이 남긴 편지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법정 앞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수빈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선목 스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3개월이 흘렀다. 효원사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절 내부는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 한때 정화의 수행처로 불리던 사찰은 이제는 침묵과 고통이 깃든 장소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끝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는 유사한 구조의 사찰, 수도원,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언론은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센터와 법률지원단체가 조직되었고, 국회에서는 종교시설 내 인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준상은 여전히 경찰청 인권범 죄수사팀에서 활동 중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효원사 사건 파일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서류 가장 위에는 박수빈이 남긴 편지 사본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각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기록이 있었다. 임혜원, 고요했던 존재. 박수빈, 용기의 시작. 고은서, 잊히지 않은 그림자. 장세라, 살아있는 증언. 이름 없는 두 사람,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 한준상은 이 모든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야기는 계속 쓰여야 하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접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배경화가 머물고 있는 지역복지센터였다. 그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조용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거를 속죄하려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견디고 있었다. 배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꿈에서 그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고요. 그 다음은 장세라였다. 그녀는 최근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고 있었다. 한준상이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는 한 권의 노트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그날 이후로 쓴 일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름과 기억을 담은 기록이에요.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요. 노트 속에는 매 페이지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빈 언니는 잘 웃는 사람이었다. 은서 언니는 새벽에 산책하는 걸 좋아했다. 혜원 언니는 차를 좋아했고 혼자 조용히 시를 읽곤 했다. 그 기록들은 단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있던 한 인간의 흔적이었다.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가 되어도 좋고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길 바라요. 한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자리가 단지 비극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며칠 후
효원사 일대에서는 작은 추모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준비한 것이었다. 절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절 바깥들에는 국화꽃과 작은 촛불이 놓였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종교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연대와 애도를 표현했다. 박수빈의 어머니는 조용히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딸이 남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수빈아, 내가 떠난 자리에 이제는 희망이 싹틀 거야.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울음이었다. 한편 정부는 효원사 자리를 국가문화재 지정에서 해제하고 기억과 생명센터로 재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단지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종교 권력에 의한 폭력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연대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한준상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혼자 다시 효원사 뒷산을 찾았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다. 그가 처음 개와 함께 불상 앞에 섰던 날을 떠올리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진실은 결국 침묵을 이긴다. 그가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쳤고 바위 위에 앉은 새 한 마리가 맑게 울었다. 삶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진실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